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전쟁 여파로 인한 국제 유가의 급등, 그리고 부진한 경제 지표로 인해서 러셀을 포함한 주요 4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세로 출발을 했지만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장 초반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는데요. 특히나 나스닥이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1% 가까이 빠지면서 약세 마감을 했고 S&P 500은 0.61% 하락, 다우지수 0.26%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금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히트맵을 통해서 자금의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상승하는 종목들은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입니다. 먼저 시총이 큰 M7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좀 키운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하락폭이 두드러졌던 종목 메타, 4% 가까이 빠졌고요. 애플도 2% 넘게 빠졌습니다. 한편 반도체주 쪽으로는 좀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엇갈림이 있긴 했는데요. 브로드컴이 4% 넘게 급락을 한 가운데 마이크론은 반대로 5% 넘게 오르면서 강한 초록불을 켰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흐름이 좋지 않았고요. 반면에 하드웨어, 반도체 장비주 쪽으로는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됩니다. 자, 금융주 쪽 그리고 헬스케어주 쪽으로는 좀 혼조세가 보이는 모습이고요. 반면 경기 방어주 쪽으로는 자금이 좀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유틸리티 쪽으로도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유가 급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에너지 섹터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은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마켓 무버 이슈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여전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건 중동 리스크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면서 국제 유가 다시 한번 급등을 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자, 중동의 전쟁 상황이 지난주 마지막 거래를 앞두고 다시 한번 확대가 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확대했고요. 국방부는 전쟁 이후에 최대 규모의 작전을 펼치게 했다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약 15,000개의 목표물을 타격하겠다고 하면서 중동 지역에 해병 원정대를 추가로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은 좀 충격을 받았죠. 장 초반만 해도 S&P 500이 1%대 상승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쟁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국제 유가도 다시 한번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가 $100를 돌파하면서 103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WTI도 $100에 근접해 갑니다. 98.71달러로 약 3년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자,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역시나 이 원유 공급 차질 가능성에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의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유가 상승 압력 커졌고요. 금융시장의 변동성까지 확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즉,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한편 시장이 마감한 후에 또 주말 사이에 새롭게 등장한 변수가 있어서 좀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 등 5개 국가는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한편 국제에너지기구인 IEA는 비축유 최대 4억 배럴 방출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유가 급등에 대한 대응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중동 전쟁의 격화, 이에 따른 유가의 $100 돌파가 증시 하락의 핵심 변수가 됐다라고 첫 번째 마켓 무버 이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이슈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경제 지표가 좀 여러 가지 발표가 됐는데요. GDP 그리고 물가와 고용 지표 함께 나왔습니다. 먼저 GDP 성장률이 반토막이 났다라는 이야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자,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0.7%로 나왔는데요. 속보치였던 1.4%와 비교를 했을 때 절반 수준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분기가 4%대였던 거를 감안한다면 이 성장 속도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성장이 둔화된 원인을 한번 살펴봤는데, 자, 여러 가지로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약화된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소비 지출이 둔화됐고요. 기업 투자도 감소했습니다. 수출도 부진하게 나왔고요. 셧다운의 영향으로 정부 지출까지 감소를 한 모습입니다. 자, 시장은 미국의 경기 성장 모멘텀이 둔화된 것을 확인했고요. 증시에 마찬가지로 투심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미국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경기 둔화 신호를 확인한 시장이었습니다. 자, 한편 GDP는 경기 둔화 신호가 확인됐지만 물가와 고용은 여전히 견조하게 나왔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제약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미국의 1월 PCE 발표가 됐습니다. 핵심적인 물가 지표인데요. 이 PCE가 전년 대비해서 2.8% 올랐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0.3% 상승했습니다. 근원 PCE도 마찬가지로 전년과 전월 대비해서 모두 상승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좀 주목하실 부분은 바로 근원 PCE입니다. 변동성이 큰 부분을 제외한 핵심 지표인데 3.1% 상승이 연준의 목표인 2%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한편 좀 참고하실 만한 부분은 이번 지표가 중동 전쟁과 유가 급등 이전의 물가 흐름을 반영했기 때문에 향후 에너지 가격의 영향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 기업의 구인 건수를 보여주는 고용 지표죠. 구인 이직 보고서인 졸지입니다. 자, 발표치는 695만 건인데요. 전월 대비했을 때는 655만 건보다 좀 다소 올라간 모습이죠. 하지만 최근 비농업 고용이 감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용 시장에는 혼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전쟁 리스크와 경기 둔화, 물가 압력이 겹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번 주 시장은 중동 전쟁 상황 여전히 주시하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 결정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도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또 어떤 이슈들 있었을까요? 마켓 무버 스탁 조민재 앵커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시장을 움직인 마켓무버 스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날 M7 전 종목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었죠. 가장 하락골이 깊었었던 게 바로 메타였는데요. 메타 약 4% 이상의 깊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메타의 차세대 AI 모델 아보카도의 성능이 오픈 AI나 구글 같은 이런 경쟁사들에게 뒤처지면서 출시가 연기됐다는 보도가 크게 타격을 미쳤는데요. 이 당초 3월 달, 그러니까 이번 달에 출시가 될 전망이었지만 최소 이제 5월로 2달 이상 미뤄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말 사이에 이 투심을 추가로 악화시킬 소식 한 가지도 전해졌는데요. 이 메타가 전체 직원의 20%에 달할 수 있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검토 중이라는 이 로이터 통신의 보도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이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점 감안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 테슬라도 이날 거의 1% 이상의 강한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 웰스파고 측에서 비중 축소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연초 이후에 누적 판매량 증가율이 예상보다 낮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이 때문에 실망감이 커진 테슬라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애플의 경우에도 거의 2% 가까운 급락 나왔습니다. 이 중국 정부의 거센 압박에 못 이겨서 중국 앱스토어에서의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3월 15일부터 어제부터였죠. 이 개발자 수수료가 기존 30%에서 25%로 낮춰지게 됩니다. 이번 결정은요, 이 지난 유럽연합 당시처럼 법적인 규제가 없이 단순히 그냥 구두 개입, 메시지 개입만으로 선제적으로 수수료를 낮춘 게 참 이례적이다. 그동안 콧대 높은 애플의 행보와 좀 다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유가가 100달러 선을 계속해서 위협하면서 M7 전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투자 대비 수익성에 좀 물음표가 띄워지는 종목들의 하락이 유난히 깊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추가적으로 나머지 빅테크주들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이 연례 할인 행사죠. 프라임데이, 이게 매년 7월 달에 진행이 되던 행사였는데 이거를 6월 달로 한 달 앞당기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거 자체만 봤을 때는 뭐 이게 악재인가 싶을 수가 있겠지만요. 앞으로는 이렇게 된다면 프라임데이 매출이 3분기가 아니라 2분기에 앞당겨져서 반영이 되게 되는데 이걸 두고 아마존 측에서 매출이 부족해서 미리 좀 당겨 쓰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투자자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좀 들려왔습니다.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는 그런 주장이었고요. 이 반도체 단이 내내 안 좋았습니다. 앞에 히트맵에서 보셨다시피 엔비디아가 약 1.5%, 브로드컴이 4%대 급락했던 것에 비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거의 5%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 웨드부시에서 AI 메모리 수요가 굉장히 이 폭증한 점을 들어서 앞으로의 매출 전망치를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계속 유지를 했고 목표가를 기존 325달러에서 500달러로 크게 높여 잡았는데요. 이 현재 주가에 대비해서도 17% 이상 어마어마한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크게 늘고 앞으로도 더 크게 늘 전망이기 때문에 실적 전망도 더 높아졌다는 게 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 종합하자면 이 최근 반도체 대형주들은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연달아서 보여주고 있죠. 엔비디아가 1.5%, 브로드컴도 이날 4% 이상 내렸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이 메모리주들은 2% 내지에서 5% 가까이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디커플링이 좀 자주 포착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메모리주들의 폭발적인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반도체 단의 약세를 압도할 만큼 현재 강한 상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날 시장을 움직인 세 가지의 종목이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이 나스닥의 하락을 이끌었던 건 바로 어도비였습니다. 어도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기업이죠. 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창작 소프트웨어들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무려 18년 동안 어도비를 이끌어온 샨타누 나라옌 CEO가 물러난다는 소식에 급락이 나왔는데요. 실적 자체는 괜찮았지만 이 최근 나노바나나나 캔바, 피그마 등 이런 생성형 AI 툴들이 어도비가 차지해 왔었던 핵심 시장을 잠식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하시죠? 이런 이유 때문에 어도비 주가가 최근 1년간 40% 가까이 급락했는데 이번에 CEO가 사임한 것 역시 이런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도 어도비의 영향이 없지가 않았고요. 이어서 울타뷰티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울타뷰티 거의 2자리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 이 세포라와 함께 미국 화장품 유통의 양대 산맥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미국판 올리브영이라고 보시면 편하겠는데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이 예상치를 넘어섰지만 주당 순이익이 8.01달러로 이 예상치 8.03달러를 밑돌았습니다. 이 고정 비용이 매출 증가 속도를 좀 앞지른 점도 문제가 됐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외형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지출했던 돈에 비해서 실제 손에 쥐는 이익은 굉장히 적었다는 의미겠죠. 또 이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의 소비가 좀 둔화됐다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것과도 함께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입니다. 이어서 니오는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약 6, 7%가량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수익성이 많이 개선됐고 신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앞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이유로 이 HSBC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 탓이 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특징주고요. 추가적으로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흐름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여전히 100달러 선을 좀 위협하고 있는 WTI입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미국과 이란 간의 말이 좀 상당히 다른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이란이 좀 협상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거절했다라고 밝혔고요. 이어서 이란 측에서는 우리는 휴전이나 협상을 요구한 적이 아예 없다라면서 반박했습니다. 계속해서 유가 관련해서 뚜렷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 여전히 유가는 현재 위태위태한 레벨이고요. 이 원달러 환율은 어느새 1,500원 선에 좀 안착해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가가 100달러 선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이 원달러 1,500원 선이 그대로 좀 고정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이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좀 살짝 소폭 등락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큰 움직임이 없었고 이어서 금 가격의 경우에는 금 소폭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확률이 증가하게 되면서 금값의 매력도가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지고 있고요. 이 10년물과 2년물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소폭 엇갈렸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동안 워낙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하게 작용했었던 뉴욕 증시이기 때문에 국채금리는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워낙 그동안 많이 올랐다 보니까 현재 미국채 2년물의 경우에는 소폭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전반적으로 이 유가 급등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해졌고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후퇴하게 되면서 금값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고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은 상승했다가 지금 소폭 되돌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